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리더십 챌린지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스피치 관련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제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논리정연한 스피치를 여러분이 배운 적도 없고 처음 한번 원고도 봤을 것이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좋은 점수로 패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예 노력도 없이 제출 안 하는 학생이 안 했으면 제가 따로 과제를 내든지 다른 과제를 내서 그에 해당한 대우를 하겠습니다. 대우를 하든지 벌을 주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논리적인 스피치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할 내용은 청중을 휘어잡는 방법에 관련되어서 대중 스피치 스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외부에서 강의를 배우고 한 20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강연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는 남 앞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스피치할 기회가 저는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서서 말을 좀 더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해서 청중의 심금을 울린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서 아마 스피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청중의 분석입니다. 스피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죠. 청중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연령대에 따라서 그 반응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인지 어린이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성인의 나이 연령대가 뭐 40대 후반인지 초반인지, 그죠? 여기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령대에 맞춰서 오프닝을 하거나 내용을 준비하는 게 훨씬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면 오프닝으로 칭찬을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오프닝부터 너무 묵직한 내용을 해서는 좀 곤란하겠고요. 청중에게 칭찬으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코로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청중이 많이 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코로나로 인해 많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공한 강의에 여러분이 더 열정이 많기에 그 두려움을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오신 만큼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억만장자, 백만장자를 넘어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을 오늘 뚫어놓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억만장자가 되는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청중은 열광을 하죠. 자, 아무튼 밝은 음성, 밝은 내용, 밝은 표정입니다. 밝은 음성은 어떻게 만든다 했습니까? 밝은 음성은 음을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합니다. 철수야, 철수야 이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누굴 부를 때도 미쓰리 미쓰리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여보세요 라고 하는 거, 여보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길게 인사를 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중히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밝은 음색이 되겠고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닝으로 칭찬과 마찬가지로 좀 좋은 내용, 긍정적인 내용. 코로나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계 인구가 반 이상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밝은 표정입니다. 예, 표정이 밝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꼭 표정을 밝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청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더라도 청중 앞에서는 기분 좋게 긍정의 아이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써야 되겠고요. 칭찬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와 관련된 유머가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유머를 잘 활용해서 오프닝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특별히 없다면 현장에서 보고 뭐 이렇게 위트 있게 말을 해도 되겠고요. 아무튼 유머를 하나씩 구사하는 것도 연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꼭 청중 웃게 해야 된다, 재밌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좀 이왕이면 재밌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요. 될 수 있으면 이 유머를 한다고 해서 너무 과한 오버액션이나 아니면 너무 야한 유머나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좀 나올 겁니다. 문장체가 아닌 구어체, 대화체를 좋아한다.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말이 되게 짧죠. 중간중간 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프닝 때 너무 길게 하거나 너무너무 말이 길어지면 상당히 청중의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대화체나 구어체로 짧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예화가 뒤에 나옵니다. 중간중간 요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은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날려주는 것도 괜찮고요.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질문이 청중에게 정말 괜찮은 그런 어떤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질문해야 되겠죠.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은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을 반드시 먼저 언급을 해야 된다. 했죠?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서론에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어느 부분이었죠? 바로 주제 배경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주제 배경 설명을 할 때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이런 걸 했습니다. 방금 할 때 여러분은 이 강의를 다른 데서는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어느 장소,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설득력을 발휘해서 청중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그냥 학점만 잘 따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의를 잘 들으면 내가 남들 앞에서 이왕이면 좀 더 논리정연하게 배웠다면 그것을 잘 표현하는 스킬을 오늘 배우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청중의 결심 촉구입니다. 이게 어디 있었죠? 바로 결론에 있었죠. 실천사항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프닝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차이에 대해서 억만장자의 습관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궁금하죠? 궁금한데 청중이 답을 내릴 수도 있고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중에게 꼭 답을 얻기보다 그 질문을 던지고 내가 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해서
청중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또 청중이 궁금해할 때 또 그 내용을 말해주는 거. 이게 이제 집중도를 높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많은 질문이 오고 가면 머리가 너무 먹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가슴형이나 장형은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머리형이 많이 앉아있다면 오늘 강의 정말 멋지게 잘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슴형이나 장형이 앉아있는데 계속 질문을 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오프닝 스킬입니다. 오프닝 스킬. 자, 시작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죠. 질문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질문은 어디서 가져오죠? 주제에서 가져옵니다.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 결혼은 대박일까요? 핍박일까요? 여러분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자, 이것만 해도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알 수 있겠고, 여기만 봐도 발표의 공포에 대해서 대중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질문도 그죠?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동떨어지게 구사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만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을 강력 추천합니다. 두 가지 표현은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다. 핵심을 먼저 말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행복의 비밀이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를 사실 상기시키는 오프닝.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잘난 척을 하라 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한마디로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 이에 타당한 논문을 썼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 경험을 했거나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은 좀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의 경험을 몇 년 했다, 아니면 이쪽 분야의 책을 내가 몇 권을 읽었다, 아니면 이쪽 분야에 자격증이 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좀 바탕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너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으로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20년간 강의를 연구해 왔단 말이야. 그럼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줄까? 나는 20년 동안 연구한 저 사람의 강의 내용을 오늘 정말 제가 제대로 한번 듣고 20년을 세이브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강의에 집중하고 잘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20년 동안 제가 놓아 실패의 경험들을 여러분은 고스란히 다 두 발로 딛고 그 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청중에 대한 이익을 오픈했죠. 오늘 저의 행복 강의를 듣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길을 좁고 세우고 적극적으로 경쟁해 주신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해서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강의지만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게 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뉘앙스가 훨씬 풍기지 않습니까? 청중이 듣게끔 해야 된다, 귀가 열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오프닝으로 뭔가 청중이 어떤 혜택이 있겠다라고 언급해주면 상당히 귀를 적극적으로 쫓고 세우고 적극적인 경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체가 아닌 구어체 표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글을 이제 쓸 때는 문장체죠. 아주 미사역구를 넣어서 뭔가 괜찮아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듣는 거는 구어체로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문장체는 길기도 하고 꾸며주는 말이 많다 보니까 말은 화려하나 기억에 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할 부분이 있겠죠. 자, 여러분을 오늘 뵙게 되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앞으로 자주 이 모임에 나와서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발표됐다면 사실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히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부분을 좀 짧게 구어체로 끊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앞으로 자주 모임에 나와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문장으로.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딱 단락을 지어서 이제 합니다. 자,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글을 써보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꾸며주는 말이 많고 문장 속에 그 의미하는 바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전체 의도하는 바가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끊어서 표현하는 게 상당히 또 글을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 연사가 또 전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요령입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미사일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참으로 대단해 이런 거 너무 많이 안 넣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넣어주면 좋겠죠? 오늘 여러분께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앞으로 자주 이모에 나와서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문장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뭔가 이야기가 스토리로 진행될 때 그 스토리 속에 정말 어떤 광경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말을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가 참 좋았다. 여러분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그때가 가고 싶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뭐가 좋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곳을 가보고 싶습니까? 아주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참 좋겠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를 먼저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 어제 울산 대공원에 갔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스스로 대화를 나누고 하고 계셨는데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앉아있는 청중의 미래가 되게끔 뭔가 이미지화 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울산대공원에 갔습니다. 아름답게 색종이로 물들여 놓은 듯한 단풍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나무 그늘 밑에 허리가 무정한 할아버지와 머리가 백발이신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나니 나중에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표현을 허리가 무지한 할아버지, 그죠? 벤치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맛깔스럽게 한다는 거는 뭔가 때로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서 그 상황을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가다가 피곤해서 거북이가 너무 늦고 오니까 잠을 자서 토끼가 그죠? 잠을 자서 거북이는 쉬지 않고 뛰어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털이 복실복실한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 이 등가죽이 뚜뚜만 거북이 보고 너 나하고 경주 한번 할래? 라고 했더니 코가 벌렁벌렁한 거북이가 토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오늘 해보자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하겠죠. 예, 그렇죠? 이런 것처럼 물론 뭐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표현이 그렇게 좀 더 그려지게끔 한다면 그려질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광경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한 컷을 딱 찍습니다. 딱 찍어보세요. 가장 아름다웠던 한 장면 찍었습니까? 그 멋있고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죠. 제가 그제도에 몽돌 자갈마당이라는 해외 해안가를 갔었는데요. 해안가가 아주 멋있고 돌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그냥 잘 모르겠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걸 표현한다면 제가 한 카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제도에 몽돌 자갈마당이라는 해안을 놀러 갔었는데요. 그 해안가에는 돌이 이 파도에 부식이 되어서 그죠? 동글동글한 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돌이 햇빛에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파도가 치고 또 빠지고 햇빛이 비치고 보석이 또 뭡니까? 바다에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제도의 몽돌 해변 자갈마당을 한번 구경도 하고 싶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무슨 강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한두 번 갔었는데 그 몽돌 해안가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가고 싶으시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문장체를 어떻게요? 대화체로 표현하라. 대화체는 이제 말을 누군가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연사가 누구하고 말을 주고받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출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을 음색을 좀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고 꼭 음색은 바뀌지 않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 닮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들 이번 성적 잘 나오겠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도 어릴 때 공부를 크게 잘하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듯한 그런 대화체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냥 표현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성적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세대 차이가 많아서 대화가 잘 이어나가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대화를 하려고 아버지도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대화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어떤 대화체를 엮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얘도 나오는데 자 보시면 어느 낯선 장소에 성공교회를 찾던 한 교인이 놀이터에 놀고 있던 초등학생에게 길을 물어서 성공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 이게 문장체이다면 이걸 대화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교인이 말했습니다. 학생, 혹시 이건 제 성공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성공교회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큰 슈퍼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왼쪽으로 20m 가면 성공교회가 있습니다. 학생, 고마워. 했습니다. 그죠? 교인, 학생, 혹시 놀이터에 놀지 말고 나 따라갈래? 했습니다. 초등학생, 어디 가는데요? 네. 나 따라가면 천국 가는 길 가르쳐 줄게. 라고 했습니다. 싫어요. 아니, 왜? 자, 이럴 때 뭐라고 쓸까요? 대화습니다.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대화를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화를 엮어서. 자, 이렇게 표현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스피치에 이제 대조화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조화법을 쓰면은 사실 더 사람의 머리에 잘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주되 정보 내용이 정보 전달이지만 이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죠? 자, 우리가 그런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정보전달 스피치 중에 대조화법인데요. 자, 플라시보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는 노시보 효과, 이런 내용은 심리학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약품을 그죠? 환자에게 복용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약은 아니었는데 이 약은 당신에게 엄청난 효능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약을 먹고 정말 몸이 잘 나았다라는 거에 이제 플라시보 효과고요. 자, 노시보 효과는 적절한 처방이나 약도 정작 환자 자신이 믿지 않으며 의심을 가지면 잘 낫지 않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노시보 효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처방도 그 환자가 믿지를 않으면 결국은 그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말 그대로 가짜 약을 줬지만 그 진짜 약처럼 효능이 있는 거고,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아무리 좋은 어떤 약을 처방해도 그 환자가 의심을 하고 약을 먹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히려 효과는 반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플라시보 효과 또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또 표현들 많이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이렇게 해석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될 거야. 어차피 안 되는 일이야. 어느 관점으로 인생을 생각났습니다. 자, 이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말 표현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그죠? 자기가 여인상을 조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조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이 조각을 살아 숨쉬는 여인으로 만들어 다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조각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결혼해서 아들 딸랑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손을 이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난 되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하고 되긴 뭐가 돼? 나는 내 팔자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많이 들어봤죠. 뭔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이제 링겔만 효과입니다. 링겔만 효과. 1 플러스 1은 2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혼자 할 때는 100의 역할을 하지만 집단 속에서는 못 미치는 성과를 낸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줄 달리기를 하는데 그 줄을 당길 때 내가 안 당겨도 다른 사람이 잘 당기겠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또 포도 축제를 했는데 각자가 포도 한 병씩을 들고 와서 그곳에 이렇게 큰 양동인가 그릇에다가 대합니까? 담아서 우리 이 포도주를
모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축제로 하자 이랬는데 자, 각자 포도주를 한 병씩 들고 왔는데요. 부었습니다. 각자 다 부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포도주를 딱 맛을 보는데 포도주가 맹물 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 하나쯤이야 진짜 포도가 아닌 포도 그냥 빛깔만 내는 그런 걸 그냥 담아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포도 맛이 포도주가 정말 맛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분산되고 힘이 분산된다.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링겔만 효과라는 겁니다. 자, 상식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뭔가 조화롭게 4차 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죠. 뭔가 조화롭게 힘을 합하고 융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낸다라는 것이 시너지면 말 그대로 반대로 링겔만 서로 사회적 태만 나 하나쯤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잘 하겠지.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 스피치와 오바마 스피치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오바마가 됐죠. 자, 힐러리도 정말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오바마 연설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차이가 있었는가?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힐러리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민주당이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표를 한번 뽑았으면 대통령 선출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를 믿고 따라와 보시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는 어떤 말을 표현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나요? 똑같이 뭔가 잘해보자라는 뜻이지만 여기는 이제 조금 독불 잡는 느낌 있죠? 나라는 자신을 잘 따라오면 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 오바마는 우리 함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느 게 먹혔을까요? 자, 나와 우리 청중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죠. 같이 뭔가를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 힘이 들어가야, 내 능력에 뒷받침돼야 당신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호 윈윈한다고 그런 매표를 줘야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자, 롱테일, 자, 파레토 앞에 뭐였죠? 링겔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파레토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20%의 노력으로 80%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 정말 파레토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경제학자일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파레토의 전체 결과가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80%의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20%의 사람들이고 20%의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사람이 80%가 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가 잘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기 때문에 80%의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다라는 것이 또 될 수가 있겠고, 은행에 저금하는 돈이 20%의 사람들이 80%에 저축하는 돈보다 오히려 더 많더라라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마케팅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백화점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지만 그 상황에서 1년의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사람한테 VVIP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명칭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VVIP 고객한테는 좀 더 특별 관리를 하죠. 영화 티켓 보내줘요, 할인권 보내줘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들이 한 달에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5, 600 많아봐야 1000 정도의 백화점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오는 20%의 사람은
한 번 왔을 때 3천, 2천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는 고객이니까 특별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갔더니 누구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뽑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10억, 20억, 50억, 100억, 그죠? 이렇게 돈을 예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은행장 입장에서 어떤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맡기든 또 대출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우대를 해서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자를 잘 내는 사람 또는 예탁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백화점으로 치면 VVIP 전용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 이게 반박하는 거죠. 롱테일 옵시입니다. 이제는 이제 플랫폼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플랫폼 시대. 사소하지만 백화점에 매출을 올려주는 많은 일반 만원짜리, 2만원짜리 뭐 1년에 해봐야 뭐 300만원, 5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고객도 있지만 그 고객이 십실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20%를 초과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맞죠. 뭐 예전에는 조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바로 발휘 될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를 우습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큰 어떤 핵심만 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아주 자잘하지만 사소하지만 그런 것까지 잘 챙겨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대8의 법칙, 8대2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는 8대2가 되겠고 얘는 2대8이 되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반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출 효과. 자, 이런 정보 전달. 자, 이런 말 보시면 에펠탑 효과다. 단순 노출 효과.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에펠탑이 있죠. 지금 관광 상품화되어서 불빛도 들어오고 막 타워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랬지만 처음에 그 탑이 건립되었을 때 아주 흉물이 되어서 그 탑을 철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철거하려고 했는데 자꾸 보다가 또 보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탑을 예쁘게 꾸미기까지 해서 관광 상품화 시켜놨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 근데 뭐 산수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면 보면 좋아지는 효과. 파리 시민들이 날마다 보는 에펠탑에 정이 들게 되는 효과, 에펠탑 효과, 자기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첫인상은 정말 그 사람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인연은 첫 만남에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첫인상에 반할 수도 있지만, 자꾸 노출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게 그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는 그런 커플도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 노출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 봤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노에서 시작된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노래서 그만 당신하고 나 안 맞아, 그죠? 내가 당신하고 물건 팔 사람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노라는 그 답이 딱 받아지면 이제 시작이다. 당신을 내가 내 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들. 내가 당신에게 물건 꼭 팔겠다. 한번 내 상품을 소개해서 당신을 한번 설득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얼마나 초긍정이 될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아주 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건 뭐 영업 노하우인데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한 집, 두 집 가서 계속 이제 50집, 40집 가도 계속 노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51번째, 52번째 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냐?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업을 잘하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나도 사람이라 지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많은 집에서 뭐뭐를 이렇게 거절을 하지만 대부분 방문 횟수의 중에 한 100번째쯤 되면 한 곳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100번째쯤에 방문한 노를 받으면 그 확률로서 예스를 하는 가정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00번은 돌아봐야 그 중에 한 번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를 하면 당연히 그냥 아직 그 100곳 중에 예스를 해줄 수 있는 집을 아직 못 찾았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 노한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믿을 이유가 없죠. 믿을 이유가. 왜냐하면 밉상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냥 찾고 있는 중이니까, 확률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집을 또 기분 좋게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영업을 이렇게 지금 걸렸을 때. 자, 청중에게 질문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라. 질문은 어디에서 가져온다 했죠? 네, 주제에서. 여러분 결론은 대박입니까? 비방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따라할까요? 여러분 말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자, 이런 식의 질문을, 주제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어떤 관심사를 알아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또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면 답이 나오죠.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에 자극을 줄 수 있죠. 질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질문하고 얻을 수 있죠. 질문하면 통제가 됩니다. 말을 듣다가 경청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잘 알고 있죠 하면서 또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답을 또 내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면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5월인데 날씨가 참 변동성이 많아서 감기 걸리기에 딱 좋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요령이 뭐였어요? 소통, 관심, 공감, 배려였잖아요. 관심, 공감, 배려였는데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질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거고, 질문은 귀를 기울게 한다. 맞죠? 귀를 좁고 세우고 답을 모르더라도 답을 찾으려고 하죠. 질문을 답하면서 스스로 설득이 된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청중에게 집중도를 높이고, 그 집중도를 높인 상황에서 질문의 답을 또 연사가 준비한 내용을 또 하죠.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보험은 정말 돈이 많아야 드는 걸까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돈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좋은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 돈 보험 드는 거, 좋은 보험 들으려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돈 얼마 들지 않더라도 좋은 보험 혜택이 있다고 귀를 쫓고 세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설득하게 된다. 자, 아무튼
두 번째입니다. 자,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논리 정연하게 써여진 내용이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신문 사설입니다. 신문 사설을 낭독하다 보면 스피치를 잘하게 할 수 있는데요. 왜 스피치에 갑자기 신문 사설이 나왔냐면 신문 사설은 기자 중에도 베테랑 기자들이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아주 좁은 내용이죠. 좁은 내용에 함축되게 요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글자를 아주 요약을 많이 해본 사람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정연한 스피치 원한다면 신문 사설 정도는 하루에 하나씩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론에서 열거식 합법도 있지만 본론을 채울 때 스토리 합법을 많이 쓰잖아요. 스토리 합법을 쓸 때 가장 유용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경험한 거, 그죠? 본인이 경험한 거를 표현하면 정말 좋은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이 정말 좋습니다. 간접 경험은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으로 전해 들은 내용을 표현하는 거고요. 직접 자신이 경험한 거,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녀오거나 또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거나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일수록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또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피치를 잘하는 스킬 중에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를 대부분 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내 소개도 잘 못한다. 왜 그럴까?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기소개 절대 쉬운 스피치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에 자기를 소개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많이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떨리고 긴장해 죽겠는데 자기의 신상을 많이 노출한다는 게 그게 그리 쉽고 호락호락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남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의 어떤 홍보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스피치를 잘하는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할 때 이런 인사말 이름 나오고요. 사는곳, 자격 직업, 관심 분야, 취미 특기, 모임 동기, 분위기, 미래 있고, 끝인사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명언 프리 스피치입니다. 자, 크게 스피치를 말했을 때 말을 잘하는 요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긴 내용을 줄이는 거하고 줄여진 내용을 길게 풀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명언 프리 스피치는 함축된 어떤 문장을 좀 더 길게 늘어뜨려서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풀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휘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어휘력 한번 해볼까요? 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아오른다. 딱 봐도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지 알겠죠? 지진에 풍이 지난 데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아오른다.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구나.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할 때 이 셀리가 말한 폭풍이 지난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아오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써보면 되겠죠.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할 때 근데 이제 이걸 여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본다는 거예요. 말로써.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끈기 있게 도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면 이 표현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누군가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해낼 수 있다 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남들보다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다르게 태어나고 성장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남들이 해냈다면 끈기 있게 하고 도전해서
그 일을 한번 해보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장학금을 타는데 다른 사람들도 장학금 타는데 내가 왜 못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백만장자 되었다면 왜 나는 백만장자가 못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되는 거고, 누군가가 억만장자가 되었다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누군가 해냈다면 나도 해낼 수 있다 라는 또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거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뭔가 자기 능력 탓을 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골프도 쳐보지도 않은 사람, 쳐서 연습도 해가지고 쳐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골프 실력이 안 돼. 그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콘도 회원 이런 거 나한테는 사치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내가 도서관을 미술관을 기증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해보지도 않고 자기 능력을 한계를 짓는 건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무런 장애와 방해 없이 원하는 것을 얻어준 적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의미할까요? 뭔가를 해내는데 반드시 장애와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련과 실패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아픈 과거 이런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서 성공의 디딤돌,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뿐인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뭔가 안전하고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완벽하게 될 때 뭘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런 장애와 어떤 방해 요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언 몇 개 나면 노력은 이자를 낳지만 게으름은 연체를 낳는다. 좋은 표현이죠? 무슨 뜻일까요?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라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자는 나한테 공리로 주니까, 게으름은 연체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마이너스 시키죠.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노력은 이자를 낳고 게으름은 연출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게으름을 피웠거나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제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그죠? 내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꿈과 목표는 꼭 세우고 인생을 좀 알차게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중요한 보다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중요하다면 오늘 현재 충실히 준비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가 꿈이 목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뜻이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뿐이다. 자, 데일 카니그가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코로나가 없어질 때, 그죠? 이겁니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 앞으로. 자, 바람이 없을 때, 시련이, 그러니까 바람에서 말하는 바람 시련이 아니면 어떤 좋은 혜택, 좋은 환경, 그럴 때 바람개비는 그냥 돌아가겠죠. 근데 바람이 없어요. 순풍이 불지 않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모든 상황과 여건에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업에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을 도전해서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는 사람이 되어야지 뭐 때문에 그죠? 못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길을 가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 강자는 그것을 띵띵돌. 한마디로 우리는 긍정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그죠?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뭐한다고요? 성장시킨다. 실패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과 실패는 우리가 당장 뛰어넘어야 될 존재지 엎어져서 포기할 존재는 아니다. 헬렌켈러 가면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 이미 닫혀 있는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결국은 어떤 기회에, 어떤 위기에 우리가 회사에 잘리거나 아니면 부도중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없을걸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걸 또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기회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자, 한비장 말한다. 태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득이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소에 아주 사소한 것을 잘 해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성취를 못하고 자존감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보다 아주 작은 것들을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해서 나중에 장애이 걸려서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약속을 잘 이행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번째입니다. 인물 소개를 통해 스피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이 마크 주커버거라든지, 그죠? 앨런 머스크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조지 소로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빌 게이츠는 좀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또 빌 게이츠가 요즘에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용해서 스피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 제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폴레옹 힐 목사라든지 앤서니 라빈스라든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든지 다나카 고이치라든지 또 뭡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라든지 이런 뭡니까 또 승무원 그죠 인물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성공담, 실패담을 스토리로 담아서 책을 내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걸 또 스피치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3위건국의 부회장이어 지냈던 서상록 씨도 있고요. 가발공장으로 하버드대 졸업을 한 딸도 하버드대를 나왔죠. 바로 서진유 씨죠. 자, 아무튼 이런 분들이 한때는 TV에 나와서 명연설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자, 유머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유머는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유머가 시기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머를 많이 외워두는 수밖에 없고요. 말을 표현할 때 좀 예쁘게 또는 재치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머 책을 많이 보라고 권유하고 싶고요. 그 유머 책 중에서도 정말 표현이 괜찮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외워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9번째입니다. 신앙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이입을 많이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정이입을 많이 해보면 또 스피치가 상당히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스피치로 또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빨리 말을 하면 사실 이보다 논리적인 스피치로 가요. 근데 이제 천천히 말하거나 내 경험과 공감을 이렇게 곁들여서 생각을 곁들여서 표현하면 이런 감성 스피치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감성 스피치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말을 늘려지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꿈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조미옥이 쓴 뭡니까? 시인데요.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분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기 꿈을 먼저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정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책 속의 스피치입니다. 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인용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인용할 수도 있고요. 책 전체 내용의 핵심을 인용할 수도 있고 이 안에 나오는 다양한 스토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대중 스피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감성 스피치의 한 부분인데요. 역할 연기극입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역할 연기극을 해서 스피치를 연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행설수설하더라도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중 스피치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연습을 각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스피치 말고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